앞에서 이제 이유진 연구원님이 어떤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학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치적 역동과 그 안에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만들어지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생태주의의 탈성장 관점에서 그린 뉴딜과 기본소득이 각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상원 센터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저작권을 갖고 계신 강상구 선생님께서 인간 걷는 존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인간성이라는 게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부터 전체 세션을 듣고 있는데 그 1세션과 2세션에서의 논의도 3세션과도 연결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가치가 만들어지는 건 우리 공동의 노력인지 개개인들의 노력인지 같은 논의들이 기본소득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저도 플로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몇 분 듣고 한꺼번에 축약해서 이제 각 토론자분들이, 발제자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린 뉴딜로 생태적 전환의 지렛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린 뉴딜은 기본소득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그 정치적 국면을 만들어주는 전환의 기회가 되어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맞물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먼저 공론장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면 좋을지, 또 어떤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할지 같은 고민들이 좀 저 같은 경우에 들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앞쪽 가운데 가져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진준이라고 합니다. 녹색 뉴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녹색 뉴딜, 학술적으로는 탈성장을 지향하는 게 맞지만 그걸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녹색 뉴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그렇다면 녹색 담론이 전략적으로 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이 녹색 뉴딜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성장이라는 과제를 녹색 담론이 다시 떠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분배 담론이 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새로 가져왔는데 분배는 잘 이루어질지 몰라도 성장이라는 걸 잘 못 이룬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비난받고 결국 분배 담론까지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모았던 것 때문에 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전략적 성공을 위해서 성장 패러다임과 함께 가게 된 녹색 뉴딜이 결국에 다시 전략적인 실패의 위기까지도 함께 가져가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손 드셨는데요. 핑크색 선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유진 연구원님이 마지막 부분에 다음에 총선이나 이런 때 정치화하는 게 기회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후 위기의 긴급성에 비해서 이게 정치화가 되는 건 되게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지식이라거나 긴급성이라거나 시급성 같은 게 되게, 어떤 분은 이 세 개가 다 안 돼서 정치화가 되게 힘들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그래서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정치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고 이거 관련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기 총선을 앞두고 뭐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국이랑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뭐가 이렇게 달라서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비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 마지막에 강상국 전 교육원님께 여쭤보시는데 참여소득 말씀하셨는데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게 비슷한 뭐 해외에서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듣겠는데 지금 다른 분이 손을 들어주셔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운데 앉아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냥 크게 짧은 질문이라서 아,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이나 기본소득이나 굉장히 다 선한 담론인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역작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녹색 뉴딜이 탈성장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을 전략적으로 개입하면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지게 될 어떤 부담이나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좀 전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라는 긴급성 정치가 해외에서는 좀 지난 이제 기후위기 행동 때 막 5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고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참여소득 앞에 말씀해주신 녹색기본소득의 해외 성공 사례를 물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나 기본소득이나 굉장히 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되지 않는 이유 어떤 반대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답변을 세 분 다께 질문이 있어서 한 분씩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우시니까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제일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참여소득 그거는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걸로는 잘 모르겠고, 그게 이제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그 중학생들 봉사활동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 하고 3시간 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일부 중학생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하기, 정치활동 참여하기, 시민단체 뭐 후원하기 뭐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직장 끝나고 나서 투잡 뛰고 이런 느낌 아니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 측정 가능한 것, 그런 게 있느냐, 이게 저는 고민이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녹색 기본 참여소득은 그렇고, 이 녹색 기본소득도 참여소득인데 녹색 기본소득은 그런 사례가 아예 없죠. 네. 제가 처음 얘기했으니까 한국에서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 네, 박수라도 한번 칠까요? 왠지 파이팅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녹색당 탈성장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탈성장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동의합니까?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 그 다음에 2050년 넷제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정책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냐 아니냐, 탈성장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벗어나서 넷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장하자 안 하자라는 논의로 이렇게 기결되면은 끝이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정치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오전에 국회에 갔다 왔는데요. 국회에 우리나라 300명 앉혀놓고 기후위기 오늘 이런 발표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수긍하고 진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현재의 우리 300명 국회의원 2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2명으로 그린 뉴딜 기본소득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 얘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전 2가지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담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MB의 녹색 성장 담론, 그리고 2008년도의 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의 세계적인 담론. 근데 그 세계적인 담론과 한국의 담론,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언어로 그린 뉴딜이라는 이 정책을 용어는 이대로 쓸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담론을 정의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저녁 7시에 레이첼 칼슨룸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출마했던 분들이 그린 뉴딜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1박 2일로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로 특히 그린 뉴딜의 스피커가 될 수 있는 분들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린 뉴딜 얘기 올해 정말 많이 좀 떠들고 다녔는데 제가 아니라 실제 정치의 뜻을 품은 분들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2022년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나 기본소득 또는 기본수당에 대한 담론처럼 저는 우리 다음 대선은 이 논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준비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당선이 돼서 2022년도부터는 실제 제도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그린 뉴딜 열심히 보면서 저는 녹색당원입니다. 저희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도 했고요. 그런데 이 그린 뉴딜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가고 정의당도 가고 녹색당은 당연히 가고 민중당도 가고 기본소득당도 있는데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출마하는 대선 후보 한 명이 팀 꾸려가지고 정책 제안서 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대선까지 가야 되는 기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또 그린 뉴딜이 아까 너무 종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전방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그룹, 교통 그룹, 에너지 그룹, 생태계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예산을 어떻게 돌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국은 저렇게 움직일까요? 영국은 교토 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앞서가는 게 교토 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봤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200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199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40%로 잡고 있습니다. 왜 툰베리가 유럽에서 등장하느냐? 이들은 2000년대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위를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식 증진이라든지 1.5도씩 보고서를 읽어내는 그것을 그냥 책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어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1.5도씩 보고서를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20년이 된 곳과 출발하는 곳에 이 차이가 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좋은 정책인데 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장애인 인권 이동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고속버스 타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13년 만에 한 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도 노동자들이라든지 각각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게 다 예산 문제거든요. 우리는 1억, 2억, 3억, 심지어 10억 이런 거 얻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책 전체를 보면은 막 펑 튀겨가지고 1000억짜리 조단위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예산을 만들어내는가? 누가 이걸 작동시키는가? 우리 겨우겨우
해가지고 정보 공개법 만들면은 산업 관련 법 최근에 통과된 거 완전 무소불위로 불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예산에 개입하고 작동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해서 그걸 저는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뺏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조직화되어야 되고, 네, 그 작업이 저는 2년 정도가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 이 예산의 물길, 그리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했던 과정, 이런 것들의 판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예산과 정책과 가치가 작동하도록 판을 뒤집어야 되는데, 좋은 거는 지금까지 이 현재의 경제 시스템, 그 다음에 환경적인 압박,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턱 밑까지 차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희망을 보여준다면은 남은 2년 동안 많은 조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린 뉴딜은 저는 이제 성장의 내용을 바꾸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로 성장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로 성장은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도 자원이나 에너지는 적게 쓰는 디커플링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도너스 경제학에서 사실은 그 가운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입구로 성장의 내용을 차츰 바꾸는 게 이제 그린 뉴딜이고, 결국은 바꿔서 마지막에는 이제 탈성장이 되는 그런 큰 로드맵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역작용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카르텔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이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해주신 답변들의 기본소득 깔때기를 한번 꽂아보자면, 그린 뉴딜은 성장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소득은 돈의 의미를 바꾸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노동법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그 시민권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노동자로서 구성되어서 사회계약이 만들어졌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기본소득은 돈의 의미와 그런 관계성을 바꿔내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이라는 참여소득 형태로 제안해 주신 어떤 걷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러면 걷는 사람 말고 예를 들면은 다양한 사람으로 그거를 연결할 수 있겠죠. 꼭 일하는 사람이거나 결혼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하는 방식의 시민권 획득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을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이 밑에서부터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 오늘 기본소득 포럼도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보게 된 것은 당장 어떤 아카데미 안에서 무르익지 않은 이야기더라도 기본소득 공론장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 현실에 개입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소득 포럼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로서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만들어져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여전히 이게 왜 두 가지가 연동이 되어야 하지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솔루션들을 총집결해서 탄소 배출이 최대한 많이 감축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6위에 해당되는 정책이 뭘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맞추실 수 없겠죠? 어떤 거냐면 여학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사회적인 정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도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고,
그게 54기가톤을 2050년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소득도 빠른 시일 내에 얼마짜리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제한했을 때 탄소 배출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감축될 수 있는지, 녹색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감축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지 같은 계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여서 여럿이 머리를 맞댈 때만 나올 수 있는 결과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말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 4월에 걷기만 하면 돼 책 쓰고 나서 저희 당 당원들은 이제 제 얼굴 봐서 와가지고 뭐 강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당 밖에서 뭔가 좀 이렇게 멋있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재원보다 그것을 합의하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정치적 의지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 결국 밑에서 강한 요구가 끌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기후와 우리의 미래를 연결시켜서 이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은 우리는 박정희를 떠올리지만,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은 뭔가 우리가 사는 마을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아주 강한 열망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치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실제 이 기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전환을 위한 이 기회들을 정말 잘 살려남아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생태계도 다 포함해서 생존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저희가 내 삶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좀 진지하게 또 실효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교육받으면서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해왔고, 거기에 이제 산업화된 과정에서 쓸모있는 인간으로만 계속 이제 키워져 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없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지급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좀 철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가 방향 전환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도와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계기가 꼭 이번에는 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해서 좀 그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